될까요? 저는 3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예. 그때가 예. 와, 거의 뭐 연봉 10억 가까이 오퍼로 왔는데 예. 거절하시고 전부 다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거의 그냥 미드 드라마예요. 그냥 솔직히 전 넷플릭스에 있는 뭐 사내 정치 뭐 이런 드라마 보면은 좀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인터뷰 컨텐츠는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현재 씨아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계신 박기상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기상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박기상이고요. 현재 씨아를 창업해서 1년 조금 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씨아는 프리랜서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씨아 전에는 링크드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었고 그 전에 이제 인텔, 이베이 등에서 일을 했었고요. 5년 정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프리랜서, 컨트랙터 활동도 했었고요. 학부는 칼네기 멜론 나왔고 대학원은 콜롬비아. 그래서 학부에서는 기계공학, 콜롬비아에서는 전자공학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되셨는지? 저희 가족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케이스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테너플라이 하이스쿨이라고 학군이 되게 좋은 학교였는데 무려 전교생의 40%가 한국인인 학교였어요. 신기하네요. 예,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친구들이 걱정을 했어요. 거기 애들 등치 완전 크고 막 풋풋하는 애들 막 너 막 때리고 막 이런다. 너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저 상당히 쫄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뭐 여기서 뭐 나 유도를 더 배워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에 왔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있던 백인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순진한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학군 좋게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온 애들은 그 당시에 막 나 싸움 뭐 일장이다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되지도 않는 무술하고 막 이러고 막 때릴 것도 아닌데 당구채 들고 맨날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런 애들이 후켓을 잡아주니까 미국 애들은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쟤 진짜로 쟤 무슨 뭐 날라차기 하면 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미국 고등학교를 다 장악했던 주먹으로 장악했던 친구들이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한국인들이었어요. 이제 제 베프가 그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너무 편하게 다녔어요.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농담 아니고 한국인들이 가면은 이게 무슨 그 바다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걔네들이 피해가는 고등학교를 굉장히 편하게 다녔지만 단점으로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미국 친구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넌 미국 온 지 4년 됐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못하죠. 영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계공학을 제가 그때 선택했던 게 뭐 딱히 나는 뭐 기계 없으면 도저히 못 살아요. 뭐 이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학과보다는 좀 이렇게 네임 밸류는 쫓아가자.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카네기 멜론이 컴퓨터 사이언스 되게 유명한데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갈 실력은 안 되고 만만한 게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 거더라고요. 여기는 왠지 애들이 좀 나 정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던 선택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 공학을 미리 전공했다고 하면은 좀 더 커리어가 몇 년 단축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름 네임 밸류보다도 학교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전공 과목 있잖아요. 앞으로 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그 후회가 좀 덜 남고 옳은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계공학이신데 그럼 어떻게 코딩을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왜 일을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그 로켓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 제가 공부한 거랑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덜 피곤한데 저는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항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별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처럼 이제 막 뜨고 있던 게 RFID라는 거였어요. 들어보셨나요? RFID? 예, 그건데 그때 이제 가설에 의하면은 지금 사람 몸에까지 RFID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껌딱지에도 RFID가 다 붙어 있고 그 사람들은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진짜 모든 학자와 사람들이 아주 해맑게 미쳤을 때였어요, RFID. RFID 우리의 프라미스 랜드로 끌어줄 거다. 아주 그냥. 저는 근데 그걸 보고, 이거 나의 이제 미래는 RFID다. 나는 여기다 승부를 걸어보겠다. RFID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이제 꽂혀가지고 대학원을 이제 전자공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승부를 걸겠다 싶어서 책도 막 읽고 그랬는데 대학원을 다 마칠 때쯤에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건 또 소프트 엔지니어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때 이제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아이폰이. 나는 이제 그때까지
이제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더라 이제나. 그래서 이제 그럼 소프트웨어 하려고 또 학교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더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공부하는데 이제 Something for Dummy라 그래요. 그래서 뭐 Stock Investing for Dummies 이런 더미 시리즈가 있어요. 완전 기초. 완전 기초. 처음부터 정말 그 스펠링부터 가리키는. 그래서 제가 그때 더미 책을 2개를 샀어요. Software Engineering for Dummies. 그 다음에 iPhone Programming for Dummies. 2개를 산 다음에 그거 보면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되게 늦게 시작하신 편인 거죠? 몇 네. 살 때쯤일까요? 저는 3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예. 그때가. 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30살 넘어서 코딩을 시작했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스트롱한 학교였거든요. 미국에서 빅4 안에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사이언스 다니는 애들 보면은 요상한 천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인이라고 그러죠, 기인. 코딩이 아주 화신들이죠. 네, 있는데 그런 기인들이 있고 코딩에 정상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친구들. 이런 회사에 다니는 이런 엔지니어들. 정상적인 애들이 이제 저희 친구들이었죠. 제 친구들이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기인들을 보고 포기를 하더라고. 나는 쟤네들에 비해서 이 탤런트가 부족하구나. 천재들만 네, 이건 천재들만 하는 거구나. 난 쟤네들이랑 경제도 분명히 지겠다. 그냥 재밌는 게 이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인데 졸업을 하고 나서 아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정당화를 시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근데 그게 좋아하는 게 이게 아니가 그게 아니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돼서도 코딩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전공도 아니었는데. 그럼 기인들은 뭐 다 철학자 되고 막 어디 가서 철학자 되고 뭐 그렇게 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통나무질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좀 정상적인 친구들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로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곁돌더라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 뭐 코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건데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코딩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딩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잘 갖추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한 패키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훌륭한 자질이라고 하는 거지. 코딩 하나만 갖고 승부를 거는 건 아니니까 절대 내가 지금 나는 코딩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 아니면 나보다 옆에 있는 쟤가 쟤는 아주 그냥 거의 도인이야,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길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실제로도 막 30살에 코딩하면 늦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살 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하드웨어 그런 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텔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VR 어떤 이런 걸로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인터뷰 같은 거 봤었을 때 전에 했던 전공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대학교 때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전공하고 이거 하는데 왜 그랬어?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 호기심을 주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다. 나는 이렇게 뭐 편하게 이거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뭔가 두렵지 않고 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나는 어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이렇게 좀 고용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세머리가 솔직히 공부머리보다 사회에서는 훨씬 중요할 때가 많죠. 사실 제가 기상님을 모시게 된 게 2018년 실리콘밸리 한국인에서 이 시대의 카멜레온이라는 발표를 제가 들었었는데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꼭 모시고 싶어서 모시게 됐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점프, 그로스, New Opportunities 이렇게 3단계로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서 점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통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져야 되는 조건은 자기가 처해보지 않은 out of comfort zone 내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은 불가능해요. 어떻게든 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있어야지만 어떤 식으로는 성장이 가능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게 뭐 솔직히 그걸 갖다가 뭐 경제적으로 계산하면은 뭐 이게 외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자기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면은 그것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뭐 대학교 때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졸업할 때까지 취직이 안 됐어요.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딱 한 군데 된 곳이
저 회사입니다. 아, 지리움. 지리움이라는 회사가 아마 전 세계에서 한 200명 알고 있을 거예요. 한 300명? 기계 밖에 만들 줄 모르는 회사고, 기계도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이런 기계였는데, 이 회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미래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기계에다가 좀 첨단 좀 센서나 이런 걸 붙여보자. 근데 그거를 당연히 못 만들죠. 다른 회사에서 그걸 만들 줄 아는 회사랑 외주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센서 같은 걸 받아 들어오면은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주고, 내가 그거를 갖다가 공장 가서 인스톨 시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외주 주는 회사에서 네. 이걸 돈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요구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가난하니까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은 저는 그냥 잘리게 되는 거예요. 아,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네. 해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전자공학 이런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회로 설계 들어갔다가. 원래 모르셨는데. 예, 몰려져가지고 그 회사에 있던 말 그대로 전기공이었어요. 뭐 이렇게 불 꺼진 거 갈아주고 막 이런 전기공 앞에 야 너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저랑 친했거든요. 그거 다 뜯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거 그때 라디오쉑 가져가서 보여주고 혹시 이런 파트 있냐. 이제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전자공학을 정말 납땜질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됐죠. 책도 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식이 터득이 된 거야.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가 강의 같은 걸 봤었는데 이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갖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이걸 팔게 된 거죠, 내가. 나는 이런 걸 해봤고 이렇게 했다. 왜냐면 그때 대학원에서도 대학교를 갖다가 전자공학 전공 안 했으면은 자격 조건이 좀 안 봐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자공학으로 커리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갔는데 그때는 그래서 꽤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이제 많아질 때였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회사가 불안하고 나는 이제 뭐 해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잘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배웠었는데 이 모든 게 그때는 저에게 너무 어색했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것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 근데 나는 그때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든 그 당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냥 고군분투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문제 하나씩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낯선 환경에 있었던 거 그렇게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레벨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더라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 말을 왜 했냐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기업들이 그런 환경을 제공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런 환경을 낯선 환경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엄청난 개인적인 성장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거나 스타트업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 성장에서는 엄청난 큰 성장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대기업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건 좋은 거야.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커리어를 갖다가 이제 50년이고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얼마나 압축 성장을 해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갖다가 단기간에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논리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대기업이나 어떠한 그런 조직들은 좀 이렇게 맞지는 않죠. 그 논리에. 성장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단계 중에 점프, 좀 새로운 예. 환경에 노출되고 예. 좀 작은 회사라도 여러 개의 일을 할 수 있는 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예.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신 게 이제 그로스 얘기를 예. 해주시면서 좀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소프트 스킬은 어떤 건지? 예, 소프트 스킬은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그냥 처세머리라고 그러더라고. 처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머리가 있는데 네네. 학교에서는 주로 공부머리만 있으면 성공을 하거든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옆에 있는 친구랑 잘 어울린다고 이게 뭐 나의 대학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세머리랑 공부머리 두 개가 달라요, 되게. 따지고 보면 공부머리는 IQ고 처세머리는 EQ. EQ라고 그러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EQ를 갖다가 판단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IQ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IQ만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IQ보다 EQ가 훨씬 중요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제가 실리콘밸리 왔을 때 처음에 이베이로 왔었거든요. 이베이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베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모바일 한창 떴었을 때 그거 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때였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베이에서 그 잡 공고를 보고 뭐 열심히 제가 앱 만들고 있던 거를 갖다가 그 공고에 맞춰서 빨리 좀 만들어서 앱스토어에도 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이메일을 좀 잘 써가지고 제안을 많이 좀 팔고 그랬어요. 입사 담당자가 좀 그걸 보고 좀 높게 사가지고
되더라고. 딱 오케이 그럼 뭐 너는 좀 경력은 뭐 너 아이폰 시작한 지 얼마? 뭐 6개월 됐다고? 야 좀 돼가지고 운 좋게 경쟁자들 따돌리고 제가 그 취직을 하게 됐죠.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채용 담당자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스트라테지를 이렇게 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솔직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하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서 사회에서 뭘 성취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그럼 소프트 스킬 배우냐. 저도 프리랜서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프리랜서 할 때 뭐 상대방이랑 네고시에이션 하는 방법. 네고시에이션 하나 하는 걸로 인해서 시간당 200불 받던 거 갖다가 500불로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과학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배우는 걸 갖다가 좀 꺼려하는 사람도 많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처세머리나 EQ 이런 걸 갖다가 능력을 기르는 게 사회에서 좀 이렇게 급성장,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좋은 기회를 이끄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소프트 스킬의 핵심은 결국에는 누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어떤 네트워크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능력이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내가 나를 갖다가 성장시키거나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안 끌어주고 나를 모르면은 이거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누구를 알고 어떤 관계를 쌓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세머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네트워킹 능력인 것 같아요. 이런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를 두 번째로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New Opportunities에서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사이드 프로젝트 핵심 뭐냐면은 다들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나 여기 진짜 내가 빨리 그만두고 나 좀 내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월급 받고 있는 회사에서 당장 그만두고 내 꿈과 미래를 향해서 간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그나마 확률 높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백업 장치를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백업 장치는 뭐냐면은 내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음 걸로 가려고 할 때 다른 회사가 되던 내일이 되든지 간에 준비가 되면 돼 있을수록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갖다가 그만두거나 전파가 되기 쉽다고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내가 해도 이거는 뭐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성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사이드 프로젝트는 내가 이걸 갖다가 성공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고 이걸 함으로써 내가 여기에 배움을 통해서 다른 데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 배운 것만으로도 다른 조직에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이것만 있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갖다가 한 게 그 인텔에 있을 때는 그 스피커를 만들었죠. 제가 이제 장을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뭐 장 보러 슈퍼마켓에 가면은 이제 와이프가 그 오빠 여기 간장 하나 사와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슈퍼에 가서 보면은 뭐 간장이 한 수십 개 되죠. 그러면 쓸데없는 간장 사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서 자기야 뭐 이 간장 중에서 어느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꼭 그때마다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연락을 그냥 뭐 전화기가 뭐 쇼파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원이 꺼져 있거나. 그래서 이게 너무나 몇 번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제가 힘들어서 제가 스피커폰 없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랑 연동되는 그 스피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바일 앱으로 제가 연동해가지고 제가 전 세계에 어디 있던지 간에 자기야 좀 제발 전화 좀 받아라 그러면은 집에 있는 스피커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게 굉장히 큰 소리로 그러면 그러면 전화 이렇게 제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였어요. 제약을 만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걸로 킥스타러 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남편들의 내가 고통을 내가 다 이렇게 풀어주겠다라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막 그 셴젠인가 그 중국에 있잖아요 그 매니팩처링 거기 막 공장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거 만들었을 때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인텔의 IoT 디파트먼트랑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프로젝트 했다. 그럼 그래 이거 괜찮네. 그럼 우리 VR 쪽에서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아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갖다가 성공의 그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은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텔이라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된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이베이 들어갈 때도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이제 이베이 올 수 있게 된 것도 사이드 프로젝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핵심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고 안 되면 접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다만 이게 너무 이어갔다가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거든. 정리를 좀 하면 새로운 분야에 점프해서 뛰어들고 소프트 스킬로 네트워킹도 쌓고 사이드 프로젝트 여러 개 넓혀가면서 또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면은 이 시대의 카멜레온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되게 재밌게 들어서 일단 기상님 모시게 됐고요. 발표 이후에도 되게 많은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 링크드인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 전에 IoT 쪽에 계시다가 또 완전 새로운 인공지능 혹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또 커리어를 전환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과정으로 전환을 하시게 된 건가요? 실리콘밸리는 네. 기본적으로 내가 VR 엔지니어, AI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것보다도 능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내가 저 부서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랑은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딱 그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떤 역량 있잖아요. 기본적인 기술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거를 통과하면은 팀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아시는 갖다 셀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좀 알아보시면서 되게 다양한 오퍼가 왔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곳에서 주로 선택이 있으셨나요? 우버, 아마존, 그리고 링크드인 이렇게 세 개 왔었고 뭐 그 외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도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링크드인을 선택하게 예. 하신 건가요? 그 기준이 있었을까요? 연봉은 솔직히 우버가 제일 높았어요. 그 우버에서는 그 당시에 4, 50만 불. 연봉이 한 5, 6억. 예, 연봉랑 주식 합쳐가지고. 와, 연봉 주식 합쳐서 5, 6억. 그때 가치로 5, 6억이면은 그때에 비해서 우버 주식이 거의 2배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올랐죠. 예. 와, 그러면 현재 가치로 치면은 얼마 정도인 건가요? 1년에 한 7, 80만 불 되는 거네요. 아, 7, 80만 원이요? 예. 아,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럼 거의 뭐 연봉 10억 가까이의 오퍼를 왔는데 예. 거절하시고 링크드인을 가신 건가요? 아닌데 무슨 추후에는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을 올려줬어도 저는 링크드인에서 추가하는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저와 가장 잘 맞는 거였고 그리고 그걸로 비슷한 미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연락이 왔죠. 우버만큼은 아니었지만 거기는 이제 그래도 주식이 굉장히 오른 상태였고 패키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로 가면은 여기 뭐 맨날 그 비 오는데 거기 뭐 진짜 비 오는 데서 뭐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좀 날씨 좋은데 뭐 넌 그래서 시애틀 가기는 좀 그렇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아마존은 이제 좀 오퍼가 와도 제가 좀 조기에 쳐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링크드인이 예,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 가서 아마존이나 우버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이렇게 줬는데, 거기서도 이제 오퍼가 들어온 상태였는데, 네. 우버랑 아마존에서 해줘가지고,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전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좀 고심을 하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협상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라서, 네, 인수했죠. 인쇄해준데 그때 최근 몇 년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좀 3년 반 정도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미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최근까지 CEO였던 제프 위너 그분께서 이제 그냥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도와줘서 어떤 이 사람의 단순히 이 사람 입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을 인파워를 시킨다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귀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녀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링크드인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문화 정말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링크드인 얘기를 좀 더 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링크드인이 엄청 유명한 회사기도 하고 되게 들어가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갔을 때는 UI 쪽 업무를 좀 했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머신러닝 일을 좀 했었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이제 계획해가지고 그 팀에 들어간 이유도 거기 팀 상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의 커리어 패턴 이러니까 이렇게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머신러닝 무경험인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코스를 밟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냥 완전히 무경험은 아니었는데 그 전에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좀 뭐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완전히 그 링크드인의 무시무시한 박사 학위들의 어떠한 그 레벨은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그냥 회사 문화적인 것도 궁금한데요. 예. 뭐 출퇴근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본적으로 그 코어 시간이라고 하면 팀마다 다른데 한 10시? 10시부터 한 4, 5시까지 있는 게 기본이고요.
휴가는 이제 무제한. 무제한. 예,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예, 무제한이, 이 무제한이 아니에요. 절대. 못 쓰나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회사 고가평가가 좋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무제한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휴가를 자주 써. 오히려 고가평가가 안 좋거나 그런 직원들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부터 취지가 약간 좀 그거부터 약간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거야. 무제한 휴가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그냥 한 3주 정도 써요. 1년에 예, 3주. 3주 쓰는데 이제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링크드인도 물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회사인데 그 취지에 맞게 그거를 잘 임플리멘테이션 한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기상님은 실리콘밸리의 정말 다양한 기업들 또 다양한 직군들로 근무를 해보셨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좀 조직 문화도 궁금한데 예. 좀 특이했던 조직 문화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다녔던 회사들 뭐 인텔, 이베이,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뭐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고 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회사가 새로 나오고 좀 핫한 회사일수록 좀 그런 게 좀 더 부각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다녀본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도 있거든요. 뭐 100년 됐나? 뭐 모르겠다. 뭐 근데 그런 회사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과거 이제 아마 전통적으로 뭐 한국 사회에서도 보는 그런 기업 문화가 많이 있죠. 위에서부터 탑다운 형식으로 많이 결정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고 같은 경우 딱 숫자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해고하고 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소위 핫한 기업일수록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내 직장의 그런 것들일수록 이제 좋은 기업 문화, 어떤 직원들을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좀 더 많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근데 뭐 크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게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건 내가 정말 몰랐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들어본 다른 사례에서 좀 나온 게 하나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시는 지인분 중에 유니콘 중에서도 굉장히 큰 유니콘 데카콘 수준에 이르는 스타트업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초기 멤버로 가신 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스타트업에서 성공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게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코딩만 잘하면 뽑잖아요. 뭐 제가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래도 얘는 코딩을 하니까. 근데 그 회사는 고객들과 소통이 완벽하게 되고 고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엔지니어만 뽑더라고. 예, 그리고 출퇴근이 경직돼 있는데 그 회사 업무 시간에는 굉장히 인텐시브한 거예요. 여기에 핵심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회사가 잘 되고 저렇게 해야지만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나 조직에 그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뭐 군대 같은 문화로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철저한 자유를 보장해서 잘 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여하튼 간에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각 회사만의 그 특징, 그 스트렝스를 극대화시키고 맥스마이즈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장점을 갖다가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성장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위크니스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문화에 장점이 있으면은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공감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들, 특히 실리콘밸리 인재가 엄청 많으니까 그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로 세계 최고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정해진 템플릿은 없다. 하지만 자기의 어떠한 스트렝스에 맞는 걸 찾아서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확률이 좀 높은 게임 같아요. 평가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좀 이런 방식이 좋은 것 같다 혹은 뭐 이런 게 특이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링크드인에 있을 때가 제일 좀 체계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할 때 기준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까 얘기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크게 3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크래프트맨십, 코딩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리더십, 얼마나 리더십이 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엑서큐션, 실행 능력. 요거 3개를 골고루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3개 중에서 크래프트맨십이 조금 딸리면은 이걸 2개를 잘하면은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해요. 코딩만 엄청 잘하는데 이거 2개를 못한다. 반대로 그 사람은 성공 못한다고.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뭐 코딩만 너무 이렇게 잘 짜고 막 이래야지만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잘 된다. 이러는 생각은 제가 보기엔 틀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거 3개를 갖다가 놓고 이제 평가를 하죠. 중요한 건 이제 트랜스페런트하게 자료가 다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게 솔직히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 뭐 링크드인에서 하는 고가 평가 방식이 체계적인 건 있었는데 그게 유별나거나 아니면 그게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꼭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 고가 평가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나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이제 투명하냐. 투명해야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갖다가 억셉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고가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하면은 그 사람이 승진했을 때 그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평가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특별하지가 않은데 다만 그 과정이 트랜스페런트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왜 나도 이만큼 한 거 같은데 왜 나는 안 됐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생각. 근데 적어도 데이터 자체가 근접하지 못해서 내가 보기에 쟤는 왜 저럴까라고 했는데 궁금증만 갖고 이렇게 속으로 앙금만 갖고 있을 그럴 상황은 안 생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뭔가 회사에서 승진이 빠르거나 연봉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 보면은 여하튼 뭔가 네트워킹, 인맥이 좋아. 예, 누구를 아느냐가 어쨌든 조직 생활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절대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나쁘게만 하면은 나 저 사람한테 아부 떨기 싫어.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정의를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람들과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굉장히 건강한 어떠한 사회생활이거든요. 이런 걸 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저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내가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 능력이 없어서 나는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근데 마지막에 정당화를 시키면은 나는 저렇게 안 하기 싫어서 근데 정확히 자기 자신한테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은 많은 경우에 싫어서 못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그 미래의 어떤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해고 문화도 좀 궁금한데요. 약간 실리콘밸리는 해고가 좀 자유로운 편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아니면 뭐 해고 좀 겪으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예, 저도 뭐 해고 하루 차이로 간신히 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미국의 해고 문화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미드 드라마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총성 없는 전쟁 뭐 이런 걸로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개인적인 제 해고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네. 회사에서 해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몇 개 없어요. 해고 당하기 전에 해고 안 하는 팀으로 옮기면 돼요. 그거 하나가 가장 확실하고요. 근데 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아냐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팀을 해고할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러면 다른 팀을 찾을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팀이 해고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 거의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정말 황당한 게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금요일 날 저랑 아침 미팅을 아무렇지도 않게 끝냈다고요. 미래 얘기를 한 거야.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전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봤어. 왜냐면 솔직히 전화가 잘 오진 않잖아요, 회사 사람들한테. 전화 받아서 너무 짧게 일어난 일이라서 내가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너무 그때 나도 진짜 벙쪘다고 그러죠. 내용이 나도 그때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서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조만간 내가 뭐 이 팀에 얻게 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은 나의 이도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래서 난 지금 그냥 좀 프로세스를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이게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이러다 당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 있던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제가 다 이메일을 써서 연락을.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그때는 물론 해고 당할 것 같다는 얘기 안 쓰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다른 팀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혹시 연결시켜줄 사람이 있겠냐. 다행히 한 군데서 오케이 그럼 내가 너 지금 이 사람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월요일에 바로 인터뷰가 성사가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 우리 팀 그럼 뭐 회사 내에서 팀 옮기는 건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운 좋게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팀을 옮긴다는 오퍼를 갖다가 그 화요일인가 받았다고. 말도 안 되고 수요일 날 그 팀을 못 빠져나간 애들은 전부 다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와. 거의 그냥 미드 드라마예요. 그냥 솔직히 전 넷플릭스에 있는 뭐 사내 정치 뭐 이런 드라마 보면은 좀 왜 이렇게 쟤네들 저렇게 약하게 표현을 하지? 저거 훨씬 저거보다 잔인하고, 어떠한 그 치밀한 어떤, 이런 게 다 숨어 있는데, 왜 쟤네들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았나? 뭐 이러한 어떠한 실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 심하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과장스럽게 말한 것도 있고, 물론 좀 더 착하게, 이러한 일도 많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살아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회사 안에 있는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 다 복지가 좋다 이런 거를 내건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좀 생각나시는 복지 혹은 뭐 좀 특이했다 재밌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 내에서 스탠다드는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스탠다드라고 하면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뭐 치과보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고요. 1년에 뭐 영화를 보여준다라거나 공짜로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뭐 쿠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특징이 얼마나 핫한 회사냐 핫한 회사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기준은 그 회사가 밥을 공짜로 주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연봉
연봉이 높고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밥을 공짜로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잘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가끔씩 저 회사는 좀 이름은 네임밸류는 있는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저 회사가 실제로 정말로 직원들이 연봉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인기가 많은 회사냐, 뭐 보이는 그 회사 다니니까 좋다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아, 밥은 공짜로 주나요? 근데 거기서 밥은 공짜로 안 주는데요, 이러는 순간 그럼 당신은 내가 보기엔 탑티어는 아니다. 그냥 바로 그냥 즐거웠습니다, 뭐 그러고 그냥 자유를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되고, 대표적으로 구글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공짜로 주는 문화를. 그래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소위 핫한 회사들은 밥을 공짜로 주죠. 뭐 구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네. 뭐 잘 주는 링크드인, 걸로 다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뭐 이런 회사를 다 밥 공짜로 주고,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핫한 회사인데 밥을 안 주는 회사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아마존은 좀 회사 사명이 좀 뿌리걸 하잖아요. 회사에 좀 프린서플이랑 맞추려고 있는 것도 같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아마존이 의외로 연봉이 좀 짜요. 짤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가. 예, 그래서 아마존은 회사 자체는 엄청 잘 나가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연봉이 탑티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밥이랑 역시 비례해요, 그게. 예, 의외 뉘앙스. 아마존 다니시는 분들이 제 이 얘기 듣고 뭐 아니다, 너 이상한 너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 탑티어라 말하시겠죠. 아마존 저 좋아요. 아마존 없이 저 제 인생 못 살아요. 저 아마존 너무 사랑하고, 아마존 제가 너무 존경하는 회사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탑티어 연봉은 아닙니다. 예. 실리콘밸리가 워낙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기업에 다니다 보면 동료들이 다 엄청날 것 같아요. 어떤 좀 대단한 동료들을 만나신 경험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실리콘밸리는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재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리콘밸리는 되게 거저먹는 게 있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취직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국에서 교육시킨 애들도 아니야. 각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듣던 애들이야.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에서 이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동네부터 얘는 뭐 4살 때 뭐 천자문을 깨고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와 정말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야 너는 뭐 과학고도 가고 뭐 너 뭐 어디 경시대에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국가랑 이제 그 사회에서 엄청난 서포트를 해서 얘가 천재로 자라났어. 그래서 대학교까지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근데 얘도 생각이 있는 애잖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보니까 뭐 미국에 가니까 좀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럼 가겠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줘? 그럼 보내줘야지 그거. 그래 너 뭐 자랑스럽다, 돈 줄 테니까 보내줄게. 그러면 회사에서 전액자금 받고 미국으로 대학원을 오죠. 얘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자라내고 그 나라에서 천재로 만들어줬잖아요. 더 인재로. 근데 미국에서 대학원 왔으니까 취직은 실리콘밸리로 한다고. 이건 거의 거저먹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키워서 그냥. 예, 미국 대학원 유학 마치고 실리콘밸리 유입되는 그 쿠어타, 이 H1B 비자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여기에 스케일업을 양으로 인재가 순식간에 확 투입돼야지만 이게 상용화가 빨리 되고 마켓이 커지는데, 실리콘밸리는 인재가 워낙 많이 모여있으니까 뭐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우르르 그냥 다 가는 거잖아. 그냥 거의 뭐 여기 있다 그냥 야 저게 떠? 야 이 회사 버리고 그냥. 그러면 인재가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리콘밸리가 세상에서 차별되는 굉장히 큰 차별성이고, 다만 이제 희망적인 거는 다른 경쟁사들의 경쟁 국가가 맞섰을 때 이게 요즘 좀 바뀌고 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이게 참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좀 세계 어느 곳에도 다 이렇게 인재들이 분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줄어들고 있는 형식인 건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아직까지는 그 밀도가, 인재 밀도가 커가지고 그래도 이걸로 뭐 몇 년, 몇십 년은 뭐 울거먹지 않을까 뭐 생각됩니다. 그러겠네요. 단순히 직장 생활만 하신 게 아니라 현재는 지금 창업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항상 사업을 해서 제 일을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링크드인 들어가면서 나름 이제 좀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정말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중간중간에 몇 가지 시도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좀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중간 데이팅 앱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뭐 액자 사업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팅 앱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 그것에서 돈 많이 벌죠.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계속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액자 사업을 했었는데, 액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정말 안 찍거든요. 너무 싫어요, 사진 찍는 거를. 근데 그냥 미치도록 싫어해요. 예,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좀 그 세그먼트가 떠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역시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는 굉장히 떳떳한 사업이잖아요. 뭐 누구한테 내가 뭐 말 못할 사업은 아닌데.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를 하는 것도 너무 의욕이 없는 거야. 정말 좋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고민에 빠졌는데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뭐 K그룹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한인 이제 IT 6,000명 되는 그룹인데 거기서 이제 회장도 제가 2년 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그 20대의 카멜레온 그 이후로 이제 젊은 어린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연락도 많이 해가지고 조언도 많이 찾고 그러면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커리어도 더 좋게 가져가고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렇게 해도 내가 질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링크드인에 있으면서 결국에 그러면 이 미국의 어떠한 그 future of work라고 그러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그 바뀌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리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그 회사원들 중심의 경제에서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향후 이제 10년 안에 이런 풀타임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가 미국 전체 노동인구 뭐 1억 6천만의 반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분들이 자신이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로서 경제 활동을 유지를 하고 이제 계속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시야를 창업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몸은 힘들고 그렇지만 보람되는 어떤 그러고 이제 출근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기대되고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죠. 그 제가 사전에 어떤 인터뷰 하면 좋을까요?를 여쭤봤을 때 그 주셨던 답변이 퇴사하고 꼴리는 대로 살기 약간 요 주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결국에 앞으로 이제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독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의 스킬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구조.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솔로프라노라고 그러죠. 혼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미국의 주된 경제 핵심 이제 월크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나중에 제가 이제 제목은 자극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뭐 꼴리는 대로 퇴사하기 이랬지만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먹고 살 능력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 능력을 갖다가 혼자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면은 정말로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때 보람도 제일 크게 느끼는 거고 그게 원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능력이 그렇게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한 푼도 안 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이상적인 세상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솔직히 자기 스킬만 있다고 어떤 이런 개인 프리랜서나 솔로프라노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본인이 이 능력을 키워서 이제 자기 일을 갖다가 독재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게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낯선 환경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좀 정해본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답은 역시 없죠. 정답은 역시 없는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일하실 때 자신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글 쓰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래 부르는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회사에서는 딱 한 가지 능력만 갖고 요구하거든요. 나머지 자기 스킬들은 자기가 전혀 이걸 갖다가 수익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요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든 모네타이즈 그러니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 이게 근데 이거를 어렵게 이걸 갖다가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면은 시도를 못 해. 쉽게 그냥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좋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글 쓰는 능력이 남들보다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를 써보던지 아니면 인스타에다 올리던지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게 반응이 없으면은 좀 더 해봐도 되고 정말 이게 해다가 재미없으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개인의 프리랜서나 스타트업이랑 똑같아요. 왜 이러레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이제 실험을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해가지고 이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못하게 되는 거잖아. 개인도 똑같아요. 프리랜서 우리가 정말 우리 플랫폼 통해서 돈 몇십만 원밖에 못 벌다가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험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고민 없이.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말한 퇴사 이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고 한번 툭툭 던져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물리는 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관련된 사람이랑 엮여.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의 어떠한 새로운 커리어로 이용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아까 내가 말한 네트워킹 이런 게 다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간 얘기예요. 하다못해 내가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물건을 갖다 그냥 팔아봐요. 한번 팔아보는 게 안 만들어도 돼. 그냥 랜딩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 그냥. 나 이거 만들어야 된다면 살래? 근데 없어. 그냥 주문을 받아봐요. 받아보고 주문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대박이 나잖아. 그러면은 그냥 만들고 그냥 환불해 주거나 미안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환불해 주고 이거 되겠다. 그 다음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빠른 실험을 하고 한번 열성 있는 것만 한번 툭툭 던져보고 이러면서 이런 테크놀로지도 많이 발전되고 서비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또 핫한 실리콘밸리 트렌드가 궁금한데요. 요즘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는 솔직히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웹3, 크립토, 메타버스. 이렇게가 기술적인 걸로 버즈워드로 따지면은 최신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몇 개 있었던 개념인데 좀 항상 실리콘밸리는 뭔가 새로운 단어를 해서 버즈워드를 일으키는 걸 잘하잖아요. 그거 세 개가 가장 키워드인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번째 오는 웨이브잖아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그쳤었죠. 근데 이번에는 AI가 와가지고 매스 어답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I가 완전히 매스 어답션이 됐기 때문에 이번 웨이브를 타가지고 성장한 AI 회사들 관련 회사 되게 많고 그리고 AI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든 무조건 필요한 그런 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AI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멀추어가 많이 됐고 앞으로 되게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웹3 메타버스 어떤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첫 번째 웨이브는 아니죠. 전에 세컨 라이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고 웹3 같은 개념도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두 번째 웨이브인 것 같은데 이거 세 개가 요즘에 다 한꺼번에 그쪽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이 이렇게 엮으시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굳이 엮을 필요는 없는데 많이 엮으시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좋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스 어답션이 아직 어답션이 한 3%?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트렌드에서는 매스 어답션이라고 하면 글쎄요 30-40%? 50%까지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아니면 다다음 정도 되면은 그때 매스 어답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짧은 소견이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근데 당연히 워낙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치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솔로프라노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어떤 저희 회사의 큰 사명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계속 저희 회사의 어떠한 모토 중에 하나는 앞으로 10억의 새로운 노동자들을 갖다가 엘리트 솔로프라노로 바꾼다는 게 목표인데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야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언제 몇 명이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어떤 작은 과정들인 거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2, 3학년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면은 어떤 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 2, 3학년 때 꿈은 회사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때는 다들 이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나만의 어떤
꿈을 내가 이렇게 펼쳐 보이는 아마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돼서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낭만적인 얘기로 빠진다면은 사람들이 자신들 어렸을 때 이제 꿈꿔왔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뤄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투자가들한테는 절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말하면은 제 이상한 좀 환상 속의 그대, 서태지와 아이들 생각납니다. 그러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이제 어렸을 때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멋있네요. 아, 진짜 앞으로 회사도 잘 되시고 부장님 목표하신 것도 더 잘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조코딩 여기 시청하시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얘기 아닌 어떤 이런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 별건 아니지만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고 나의 어떤 열정을 일깨우는 이런 일들을 갖다 내가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